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미생물 구조에 이어서 9단원 식품유래 질병과 식품 독소, 즉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에 의해 야기된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란 용어는 질병을 일으키는 식물, 동물 또는 인간의 조직 및 신진대사의 유해한 변화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병원균이라고 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미생물로서는 세균,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 원생동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생물은 어떻게 질병을 유발하는가? 우리 몸의 외부 표면과 충치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타인 또는 환경으로부터 유래한 많은 다른 종류들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초래됩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자연적 마이크로플로라를 형성하게끔 합니다.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세균이지만 일부는 효모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마이크로플로라는 우리의 신체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구적 플로라의 중요성에 대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마이크로플로라는 잠재적 병원균과 공간과 영양소를 경쟁함으로써 잠재적 병원균의 신체 침입을 막는 데 필수적이고 때로는 항생제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에 다양한 종류의 에스케리치아 콜라이가 존재하는 것은 살모넬라 속 미생물과 같은 장내 병원체가 정착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균 상태에서 사육되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마이크로플로라가 없는 실험용 동물은 예외적으로 병원균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대장에 존재하는 세균은 비타민 K를 합성하고 이 비타민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영구적인 마이크로플로라와의 일부가 아닌 미생물에 끊김없이 감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들의 대부분은 해롭지 않고 그저 일시적일 뿐입니다. 또 다른 미생물들은 병원균으로서 우리의 조직을 침범하거나 독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소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인체 조직과 생리적으로 해롭습니다.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많은 독소들은 주로 단백질입니다. 때로는 독소가 미생물이 자라는 환경에 분비되기도 하는데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식품으로 분비될 수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독소는 인체에 접촉하거나 침투하여 미생물이 없는 경우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독소는 세균성 질병 발생에 특히 중요합니다. 세균 독소는 엑소톡신과 엔도톡신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엑소톡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사활동에 의해 합성된 단백질이고 gram 양성 및 음성 미생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또한 세포의 구조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며 세포 환경으로 분비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도톡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 다당류이며 세포가 죽고 분해될 때 방출되는 세포벽의 독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람 음성의 미생물에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엑소톡신과 엔도톡신이 생산되는 방식과 그 활동의 요약은 피겨 9.1과 9.2에 나타냈습니다. 먼저 9.1은 세균에 의한 엑소톡신의 발생으로써 용해성 단백질이 살아있는 세포에 의해 환경에서 방출되어지게 되고 이 단백질 성분들이 이와 같이 엔테로톡신이나 뉴로톡신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균에 의한 엔도톡신의 발생입니다. 엔도톡신과 같은 경우에는 지질 다당류로서
세포벽의 바깥층 외층에 이렇게 박혀 있듯이 돼 있고, 이것들이 세포가 죽고 용해작용에 의해서 환경에 엔도톡신으로서 이렇게 방출되게 됩니다. 이는 엔테로톡신으로서도 작용을 하며 발열 또는 독소로 인한 쇼크 등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엔도톡신은 신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영향은 조직과 장기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엔도톡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사, 복통을 유발하는 장내 독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유형의 백혈구를 생성하는 피로겐의 방출을 자극하여 열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피로겐은 체온을 조절하는 뇌에 작용하여 체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부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과 관련된 발진을 생성하기도 하고 폐혈성 쇼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엔도톡신은 혈액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여러 장기에 혈액이 축적되어 신진대사의 노폐물이 제거되지 못하고 장기에 남게 되어 산소와 영양소가 결핍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유발입니다.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침범하고 숙주세포 대사로 세포가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질병 증상은 숙주세포의 파괴와 숙주세포의 파괴에 따른 2차 효과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균의 독성입니다. 감염성 미생물이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지는 숙주 방어와 병원체의 바이러스성 그리고 숙주 방어 메커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숙주와 병원체 사이의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피겨 9.3에 나타냈고, 보시는 그림이 피겨 9.3 병원균의 독성에 대한 얘기인데, 병원균과 그리고 숙주에서 그 상호작용의 균형이 이와 같이 병원균이 우세해졌을 때는 숙주에 부착하게 되고 또한 조직에 침투하게 되어 독소를 생성하고 이것들을 배출되게 되면서 이제 면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하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경우에 사망이 일으키기까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서 병원체와 숙주의 균형에 따라 감염이 질병을 이끄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체와 숙주의 균형에서 숙주의 방어가 유리해지면 질병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생 동식물이나 무해한 변이성 미생물에 대해 실제 병원체가 구성되는 것이 항상 뚜렷하게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적절한 환경에서는 보통의 무해한 미생물은 보다 까다로운 병원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숙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집단의 최소 30%가 자연적으로 인후에 자라고 있는 미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미생물이 수술 중 멸균의 조직에 접근하게 된다면 이것은 수술 후에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을 만큼 있는 수술 후 상처 감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상된 면역 체계는 보통 일시적으로 생성된 무해한 물질들로 미생물들이 병원균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에이즈 관련 질병은 종종 건강한 집단을 감염시키지 않는 미생물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는 식품 유래 질병으로서는 식품 유래 질병과 해당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유래 질병은 단순히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식품 유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생물, 기생충, 화학물질, 자연 식물독, 자연 어류독 등이 또한 대사장애, 알러지 유발 식품, 방사성 원료도 있습니다.
미생물은 단연코 식품유래 질병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며 세균이 식품에 의한 질병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이러스는 선진국에서는 훨씬 흔하지 않은 간염성 원생동물이 식품에 의해 전염되기에 식품 유래 질병에서 중요합니다. 몇몇 곰팡이는 인간에게 독성이 있는 물질 마이코톡신을 생산하지만 식품 유래 질병에서의 중요성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몇몇 해조류는 조개류 중독과 관련된 독소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효모는 식품으로 인한 질병과 아주 드물게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제가 알코올을 생산하는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기록된 예로 남아메리카에서 자연 건조하는 물고기의 표면에 감염되는 효모가 있습니다. 그 미생물은 물고기를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프리온은 감염된 소의 내장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 독성이란 무엇인가? 식품 독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섭취에 의한 급성 위장염. 위장염은 장내 질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복통, 설사, 구토 유무, 발열 유무. 이러한 것들을 끼치게 되며 식품 독성과 관련하여 위장염이란 용어는 널리 쓰이긴 하지만 어쩌면 잘못된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식품 독성은 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장과 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염이 아마 더 적절한 용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식품 유래 질병과 관련한 서적이나 논문에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식품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생물에 의한 질병은 제외합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스트리딘 보툴리눔은 신경독에 의한 급성 식품 유래 질병을 일으키므로 위장염의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는 만성으로 식품 유래 질병을 일으키며 또한 위장염의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위장염을 일으키는 능력과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식품 독성 생물의 특징으로 간주될 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식품 독성 미생물은 식품에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식품 독성 미생물을 정의하는 주요 특징이 됩니다. 비록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살모넬라 혈청형의 경우 감염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세균의 수가 적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숫자는 광범위한 식품 독성 미생물에 대한 숙주 저항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독성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환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일부 저자들은 1차 인간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 유래 질병을 식품 독성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 인간 병원균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퍼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감염량이 낮은데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미생물만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종종 한 인간에서 다른 인간으로 일반적인 환경으로부터 또는 다른 인간의 배설물을 통해 쉽게 전파되게 됩니다. 살모넬라 타이피에 의한 장티푸스, 시겔라 디센테리에 의한 이질, 그리고 비브리오 콜레라에 의한 콜레라 등이 이러한 유형의 질병입니다. 에스케리치아 콜라이의 일부 병원성 균주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종들은 인간이 아닌 젖소로부터 기원을 이루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식품 유래 질병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식품에서 증식하지 않고 식품은 단지 미생물의 수동적인 매개체 역할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엔타모에바 히스털리티카에 의한 이질 등 특정 식품에 의한 원생동물 감염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세균은 동물 병원균에 적응된 것이지만 식품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미생물에 의한 질병은 매우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캠필로박터균과 일부 살모넬라균은 위장염을 일으키는 반면 소에게 폐결핵을 일으키는 소결핵균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는 사람에게 폐결핵을 일으키지 않고 파상열을 일으키는 브루셀라 에버터스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식품 독성이라는 용어는 세균 엔도톡신이 만들어내는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펄프링겐,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및 바실러스 세리우스에 의해 생성되는 질병을 포함하지만 살모넬라는 제외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은 인간에게 식품 유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에 서식하는 이러한 미생물들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증상, 질병 생성 방법, 전염되는 정도, 식품에서 자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들이 서적과 논문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식품 독성이란 용어는 엄격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품 독성이라는 용어를 식품 유래 질병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거나 이 용어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식중독과 식품 유래 질병이라는 용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중독과 감염입니다. 특정 유형의 식품 독성은 중독으로, 다른 종류는 감염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식품에서 미생물이 자라고 세포에서 독소를 방출하는 식품 독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독소를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독소는 식품 독성 증후군,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식품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은 질병 생산과는 무관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것은 독소입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독소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에 의한 질병에서처럼 장에 영향을 미치는 엑소톡신, 즉 이 경우의 독소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의한 질병에서와 같이 신경독 중 하나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엑소톡신입니다. 피겨 9.4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에 의한 식품 독소가 생성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피겨 9.4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에 의한 식품 독소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에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엑소톡신을 식품 내에서 방출하게 되고, 이러한 식품을 사람이 섭취하게 됨으로써 식품과 함께 섭취된 이 엑소톡신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코톡신 병이라고 해서 이러한 병과 조개류에 의해 조개류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병도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비브리오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조개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균이 독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은 잠복기가 짧습니다. 증상의 출현에 따른 식품 섭취 시간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다음으로 이제 감염은 전형적으로 감염은 미생물들이 질병을 생산하기 위해 위장관에서 자랄 때 살아있는 미생물들의 섭취에 의해 야기된 식품 독소를 포함합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품 독소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살모넬라증, 살모넬라 속에 속하는 미생물들에 의한 식품 독소가 있습니다. 피겨 9.5는 살모넬라에 의한 것과 같은 전형적인 식품 독소 감염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식품 독소 감염과 관련된 장염은 장 독소 역할을 하는 엑소톡신이나 엔도톡신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피겨 9.5는 살모넬라 감염으로 식품 독소를 일으키는 방법인데, 살모넬라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독소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스트리디움 펄프린겐과 같은 식품 독소의 일부 유형에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섭취해야 하지만 그 미생물은 내장에서 자라고 번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품 독소를 일으키려면 살아있는 세포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 유래 질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감염이 장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섭취된 살아있는 미생물은 내장의 점막을 통과하여 혈관으로 들어가 다른 신체 조직에 침투하는데, 예를 들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가 있습니다. 식품 독소와 관련된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식품 독소 증상을 일으키는 생리적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음 도표는 식품 독소 미생물과 그 독소가 숙주에 생리학적으로 작용하는 가능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내장은 피겨 9.6과 같이 위장관을 통과하는 물질로부터 나트륨 이온과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내장에서는 이와 같이 나트륨 이온과 물이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식품과 함께 장 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내장의 점막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과 나트륨 이온이 방출되어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장의 배설 수용체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들은 전형적인 배설 반응을 유발하는 뇌의 배설 관련 신경 자극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 독소가 식품과 함께 섭취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세포를 침투하게 되고, 또한 나트륨 이온과 물이 앞선 내용과는 다르게 배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생산한 신경독을 섭취하면 내장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신경독은 결합하는 신경 끝에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신경근 접합부에서의 아세틸콜린 방출을 막고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피겨 9.8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신경독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이 신경독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혈류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근육 조직으로의 침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세틸콜린의 방출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신경독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살모넬라와 같은 감염성 미생물을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생식하는 내장 점막의 상피세포에 부착됩니다. 세포는 장독소 역할을 하는 내독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내장의 점막세포와 배설 수용세포의 세포가 영향을 받아 체액 손실을 일으켜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피겨 9.9에 나타냈습니다. 피겨 9.9는 감염성 살모넬라 세포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균이 표면에 있는 이 세포에 부착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나트륨 이온과 물이 배출되게끔 만들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또한 여러가지 구토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도톡신은 또한 특정 종류의 백혈구에서 온도 상승 물질을 방출하도록 자극함으로써 발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체온을 상승시키는 뇌의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 중추에 작용합니다. 살모넬라 타이피와 같이 특정 생물의 숙주에 의한 보다 심한 살모넬라증 및 질병에서 미생물은 림프계에 들어가 거기에서 혈액, 간, 방광, 비장을 침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전신 감염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식품 독소 미생물은
그들의 독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식품 독소 미생물의 섭취와 그들의 독소에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식품 유래 병원균의 섭취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급성 질환,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질환이고, 또한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이 짧은 급성 질환도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고 때로는 증상이 가벼운 질병도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도 있는데, 개인이 특정 식품 독소 미생물이나 독소를 섭취한 후 병에 걸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병에 걸렸을 때 질병의 심각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식품 독소에 걸리기가 쉽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증상이 심합니다. 다음으로는 식단, 즉 식이요법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사람들은 섬유질이 적은 사람들보다 식품 독소에 덜 걸리게 됩니다. 식이요법의 특성과 내장을 통과하는 속도는 식품 독소가 내장의 점막세포에 고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부분의 식품 독소에 걸리는 것은 육류나 동물성 제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은 혼합 식단을 가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미생물 식품 독소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입니다. 불충분한 영양 섭취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심각한 증상으로 식품 독소에 걸리기 쉽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유전적 구성입니다. 개인의 질병에 대한 민감성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개별적인 유전자 구성과 관련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질병의 존재도 있습니다. 이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대체로 식품 독소에 걸리기 쉽고 몸이 좋은 사람보다 증상이 더 심합니다. 이번에 터지게 된 코비드-19 역시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서 더 쉽게 발병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는 것도 식중독과는 다른 개념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보다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것에서는 어떠한 병에서든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억제 면역입니다. 자연적인 질병 퇴치 능력이 의외로 억제되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보다 식품 독소에 걸리기 쉽고 증상이 심합니다. 알코올, 약물 남용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 에이즈 환자, 이식 환자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리스테리아증으로부터 수백 배 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에 대한 이전 접촉입니다. 식품 독소의 일부 유형, 특히 감염과 관련된 유형과 이전에 접촉한 경우가 있을 경우 개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면역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량은 식품 독소 증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식품 섭취가 필요한 미생물의 최소 수를 뜻합니다. 특정 미생물에 대한 감염량은 정의하기 어렵고 인용된 수치는 다음에서 얻은 데이터에 기초하여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자원자에 대해 미생물의 섭취와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 이러한 실험에 참여하는 자원자들은 모두 건강한 성인들이었고 그 연구 결과는 만약 이 미생물이 건강하지 않은 성인들이나 아주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들이 섭취한다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독소 발생에 관련된 식품에 대한 분석입니다. 1년의 발병과 관련된 미생물의 수를 정의하는 것은 감염량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정 식품 독소 미생물에 대한 감염량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경과 시간에 따른
개인의 민감성도 역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건강 상태, 영양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 면역력을 부여할 수 있는 미생물과의 이전의 접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증가하면 감염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특정 미생물의 병원성 또는 섭취한 미생물의 변종입니다. 살모넬라 미생물은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에 있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미생물이 섭취되게 해주는 식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지방 식품은 위산성에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미생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독소 미생물의 감염을 위한 분뇨, 구강 경로는 무엇인가?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은 장과 관련된 질병 미생물의 중요한 저작물입니다. 분뇨 구강 경로는 감염성 물질이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을 섭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배설물 전달은 식품이나 물을 통해 수행되거나 환경에서 채취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변저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손잡이에서 채취될 수도 있고, 물이 나오는 곳과의 접촉에 의해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우유를 짜는 것은 우유와 다른 인간들에게 배설 물질을 옮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병원균을 옮기는 이 방법을 피하는 것은 식품 위생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증상 감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식품 독소 미생물을 섭취하면 급성 질환, 가벼운 질병 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중 어떤 것이든 감염자가 증상 없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즉 질병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그 미생물들이 여전히 대장에 존재하고 있는 자, 그리고 배설물에서 검출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살모넬라 타이피, 시겔라 써네이와 이질, 그리고 살모넬라 균과 에스케리치아 콜라이의 장내성 균주 등 내장에 적응력이 높은 엔테로박테리아cea에 속하는, 즉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광범위한 식품에 의한 바이러스와 원생생물에 감염되면 증상이 없는 보균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증상 감염자가 상업적, 가정적 환경에서 식품을 개인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경우 그들이 섭취한 식품을 통해 미생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 독소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생물의 경우 감염 상태는 몇 주 동안만 지속되지만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자의 장기적인 감염은 특히 살모넬라 타이피가 일으킵니다. 일부 식품 제조업체는 모든 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입사 전 휴일 후 일정 간격으로 대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장 내에 민감하다고 간주되는 구역에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변 검사를 배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변 검사가 실제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작업자는 대변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장내 병원체에 감염될 수도 있고, 개인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 즉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은 간헐적으로 배설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표본을 채취해도 미생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수의 미생물의 존재는 검출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변 검사는 일반적으로 장내 바이러스의 검출까지는 안되는데, 장내 바이러스는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일반적으로 일상의 연구실에서의 검사 범위를 벗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대변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안정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염에 걸린 사람이나 식품 독소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티푸스 보균자를 식품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질병의 심각성과 전염의 용이성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식품 독소 감염 원인 및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독소 감염 조사 및 식품 독소 통계 수집 방법을 보면, 식품 독소 감염은 한 명 이상이 연루된 식품 독소 사건을 뜻하며, 발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식품 독소에 의한 것입니다. 식품 독소는 1984년 영국 NHS 및 공중보건법에 따른 공증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달리 말해 의사는 자신이 진단한 모든 건들을 관할 지자체가 임명한 담당관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보건당국이 고용한 전염병 관리 컨설턴트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심 사례와 실제 사례 모두 통보해야 합니다. 의사가 지방 당국에 통보하면 환자는 환경보건 담당관의 방문을 받아 시료 분석을 주선하고 환자와 발병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검체 분석은 진단 확인 및 감염원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타 정보를 이용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의심되는 식품을 현지에서 구입, 먹거나 제조한 경우 소매점, 급식소 또는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식품은 시료 채취, 식품 취급자로부터 표본을 채취하여 pHL로 보내 분석하게 됩니다. 격리된 샘플과 미생물은 보다 전문적인 식별이나 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공중보건연구소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의료담당관 또는 구보건청에서 고용한 전염성 질병관리 컨설턴트가 참여합니다. 발병에 대한 보고서는 CDSC로 보내지게 됩니다. CDSC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식품에 의한 질병의 역학에 대한 많은 정보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역학은 집단 내 질병의 발생, 분포, 전염 및 통제에 대한 연구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일반화되거나 지역적인 식품 독소에 의한 감염 발생에 대한 경고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 공급원을 파악하고 재발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독소 발생 통계를 수집하고 식품 독소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이 분야의 과학자들과 다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CDSC의 작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품 독소 발생과 가장 일반적으로 관련된 식품은 식품 독소 발생의 대부분은 육류, 가금류, 동물 제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달걀과 난 제품은 1983년 전체의 1%에 그쳤고 1989년에는 23%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감염으로 인한 살모넬라증 발병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독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독소 감염 사례와 발생의 기원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대규모 발생과 상업적 요식업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관 등에 편중되어 정밀하게 조사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역학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많은 식품 독소 감염 발생은 식품이 대량으로 준비되는 상황, 즉 식당, 호텔, 클럽, 병원, 노인가정, 학교, 구내식당과 같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경우들이 집에서 준비한 식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식품 가공업계에서 직접 발생하는 식품 독소 발생은 극히 드물며 주요 식품 제조업자들은 이 점에서 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독소 감염 발생이 이 근원에서 비롯되었을 때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 있으며 언론의 엄청난 보도와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 가공 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식품 제조업체들의 안일한 대응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독소 감염 통계입니다. 영국과 웨일스의 식품 독소 감염 통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피겨 9.10은 1970년도부터 1995년 동안 영국과 웨일스의 식품 독소 감염 통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기간 동안 식품 독소 발생률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보이는 가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 이 기간 동안 식품 독소 발생이 증가했고 왜 여전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몇몇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인구 집단의 식습관 변화, 급식에 대한 소비 증가, 국제 무역의 증가, 식품 산업의 운영 방식의 변화, 농업 관행의 변화, 그리고 미생물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인구 집단의 식습관 변화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석 간편 식품은 슈퍼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푸드는 소비자가 준비할 것이 줄어들었으며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운 후에 섭취하면 됩니다. 이 식품들 중 대다수가 냉장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식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쇼핑을 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식품 독소 감염 발생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소비 증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요리하지 않고 음식 종류에 따라 음식점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즉석식품을 먹는 것이 상당히 증가했고 다양한 종류의 테이크아웃 업소들이 생겨났습니다. 비행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항공사에서 공급되는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급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은 많은 수의 대상을 가지게 되는데 때로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직원과 시설 및 식품 준비에 이상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실수는 주요한 식품 독소 감염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급식소는 환경보건 담당관의 검사를 받지만 자금 조달 점검이 제한되어 있어 정기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무역의 증가도 있습니다. 국가 간 식품 무역이 증가하면 생산에 대한 통제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유통망이 늘어날수록 그 자체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생물이나 다른 종류의 식품 독소 발생 미생물들이 해외에서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 산업의 운영 방식의 변화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식품 생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더 자연적이고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적은 방부제를 함유하며 더 나은 맛을 가진 복합식품에 대한 요구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식품에 대한 수요는 식품에서 식품독소 미생물의 성장과 생존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식품 생산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가진 산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통망은 넓은 지리적 지역 그리고 심지어 국제적으로까지 제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더 길어져 통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의 소비자가 각 생산 단위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식품 병원체의 생존 및 성장을 수반하는 유통망 또는 다른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많은 수의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 관행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육류와 가금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농업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장 가축들 사이에서 식품 병원균의 광범위한 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독축장에서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사체에서 병원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분야의 몇몇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식품 독소 감염 발생 건수 증가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미생물은 급속한 유전적 변화와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환경 상황에 적응하거나 더 심각한 병원성이 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에 감염된 가금류들이 이 미생물에 감염된 알을 낳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은 이러한 유형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는 암탉 난소의 감염제로 적응되어졌습니다.
위의 모든 요인들은 식품 독소 감염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명백히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이는 적어도 증가의 일부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한 요인들인데 먼저 식품 독소 감염 데이터 수집 및 기록 개선, 그리고 식품 독소 감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으로 의사를 찾는 환자 증가, 그리고 의사의 진단 개선 등이 이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에 의한 공중보건 당국에 대한 보고 개선, 그리고 사례 탐지 및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개선, 그리고 연구실 검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